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소독약의 화학적 원리, 이 과학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소독약인 이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의 화학적 원리와 사용할 때 유의점입니다. 그래서 일문단에서는요, 대표적인 소독약, 우리 과산화수소 많이 보셨죠? 예, 포비돈 아이오딘, 이것도 상처 바를 때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벼운 찰과상으로, 찰과상은 우리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엇에 스치거나 이제 문질러져서 살같이 벗어진 상처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마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피가 살갗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 살갗이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독약을 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독하게 됩니다. 이 소독이란 말은 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에는 뭐가 있냐면 과산화수소하고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약은요, 각각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학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이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비돈과 아이오딘, 그다음에 수소와 산소, 뭐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화학 물질들이 이제 상처 부위라는 건 특정 위치에요. 그 작용해서 소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상처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이 두 소독약을 달리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달리 써야 된다. 그래서 각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가 소독되는 원리도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상식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주의할 점은 뭐냐?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독약의 소독 원리는 다르다라는 이런 정보를 좀 기억하시고 달리 표현하면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이 각각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상처가 소독되는 원리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갖다가 다르게 해서 이해를 더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이 상처를 소독하는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문제를 또 던져줬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전개될 그 내용들은 뭡니까? 상처를 소독하는 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 과산화수소는 뭐냐면 H2O2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결합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상식으로 좀 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색깔과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분해되면 산소가 방출되고요. 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수소라고도 하고요. 표백제, 소독제, 산화제 따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산화수소를 좀 알면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포비돈도요, 백색 또는 크림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치, 냄새가 안 나고요. 분말 형태의 합성 중화제라고 합니다. 또 아이오딘은 뭐냐? 할로겐적 원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오드예요, 요오드. 아셨죠? 광택이는 어두운 갈색 결정으로요. 승화되기가 쉽고 기체는 이제 자주색을 띠고 있고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말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이나 화학공업에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다? 요오드라고 하시면 좀 더 가볍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자, 여기서도 이제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산화수소의 화학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화학작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과산화수소는 우리 앞에서 이제 자세히 보았죠. 이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H2O2잖아요. 원래가 이 산소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원자라는 건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핵하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우리 아톰 있죠? 아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소독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는 물 분자에 그렇죠? H2O2니까 H2O가 있잖아요. 물 분자에 이 분자는 또 뭐냐? 원자에 대립해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분자는 이제 물질에서 화학적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채소의 입자를 이제 분자라고 합니다. 화학적 형태와 성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는 이제 물 분자에다가 산소 원자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H2O2니까 그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각각 2개씩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H2O2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과산화수소를 만약에 상처 부분에 이제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체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피부 세포에만 너무 주목하시지 마시고 여기서는 인체 혈액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정보도 빠뜨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탈레이스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효소입니다. 효소. 촉매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수소를 분자 상태와 산소와 물로 분해하는 이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하는 이 효소라고 합니다. 자, 촉매 효소예요. 카탈레이스. 자, 이 효소가 작동을 합니다. 이 효소라는 건요, 화학 반응의 촉매굿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과학이 좀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달아보면서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지는 뭐 이런 정의로 돼 있는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점검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 변형된 과학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작용을 해서 이제 어떻다? 과산화수소, H2O2죠. 물 분자 H2O, 그죠? 산소 원자 O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되면서 어떻게 된다? 거품이 막 일어난대요. 그죠? 거품이 일어난다. 쉽죠? 과산화수소 H2O2니까 물 분자 떨어져 나가고 산소 원자가 나오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또 추가로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이때 분해된 산소 원자는 이제 분해됐죠. 산소 원자가. 그렇죠? 활성 산소가 되는데 활성이 뭐냐? 자, 활성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활성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빛이나 다른 에너지 작용을 받아서요, 활동이 막 활발해지는 겁니다. 활발해지고 속도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한 반응성을 가지게 되겠죠. 속도도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들을 막 파괴하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독한다는 얘기예요. 멸균, 그죠? 파괴한다, 균을 파괴한다, 멸균이잖아요. 멸균이 곧 뭐다? 소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뭡니까? 과산화수소를 다친 부위에 바르면 산소 원자 하나가 분리되죠. 분해돼서 뭐가 된다? 활성산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또 상처 부위에 이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어떻게 돼? 카탈레이스 효소의 작용으로, 이게 지금 뭡니까? 촉매죠, 촉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돼요?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리돼서 분해된다. 이렇게 아셨죠? 이때 분해된 산소 원자는 뭐가 된다? 활성산소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결론적으로 카탈레이스 효소가 작용해서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리되고 분해되면서 거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본문을 완전히 치밀하게 분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설명이 되든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자, 우리 인체의 세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어렵네요. 그죠? SOD, 쉽게 말해서 SOD거든요. 이 SOD가 방어 효소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맙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파괴되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상처가 깊은 상처, 또 상처 부위가 넓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산화수소로 소독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곤란한 지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적당량을 넘어서. 그렇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OD의 방어 효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일부 파괴될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유의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산소 원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상처 부위의 병원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 세포에도 일부 영향을 끼쳐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상처 부위에 이 과산화수소를 발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깊고 넓고 소독약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상처 부위가 곪는다, 즉 덧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곪거나 덧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실까요? 이어집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이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이 과산화수소로부터 떨어져 나온 산소 원자가 활성산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활성산소는 강한 반응성을 지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깊거나 넓은 경우에 만약에 사용하면 이런 환부라고 하잖아요. 환부. 상처 부위, 환부에 이걸 떨어뜨려서 바르게 되면 어떻게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활성산소가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막아내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피부세포에서 발생하는 효소가, 즉 어떤 효소냐면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 효소가 만약에 부족하면 이 과산화수소로부터 분해된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지 못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가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물 분자로부터 분리되어 분해된 산소 원자는 뭐가 된다? 활성산소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어때요? 병균을 파괴할 때 이 방어 효소 있죠?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SOD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 요거 때문에 우리는 작용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면, 그러니까 상처가 깊고 넓은 경우에 너무 많은 과산화수소를 바르게 되면 어때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상처가 곱는 거, 이 덧나는 것은 카탈레이스 효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정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주어가 다르잖아요.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죠. 그죠? 카탈레이스 효소가 부족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깊고 넓은 경우에 이 방어 요소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SOD냐 아니면 카탈레이스냐 요 구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 이제 포비돈 아이오딘에서 아이오딘의 특징이 나옵니다. 왜 그냥 아이오딘이 아니라 포비돈일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실까요? 포비돈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한다. 자, 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포비돈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오딘은 뭐냐?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냐면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클수록 전기 음성도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력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딘. 그러니까 특성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아이오딘은 뭐한다? 전기 음성도도 높고 산화력도 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오딘의 특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산화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힘, 결합하는 힘을 갖다 이제 산화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기억을 해주시면 독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력은 산소와 산소와 결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수소라든가 전자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의 결합을 방해하는 힘이 전자를 잃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잃게 하거나 원소와 원소의 결합을 방해하는 때 효과적인 전자를 잃게 한다던가, 그래서 또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 이런 것 등이 다 산화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힘뿐만 아니라 원소와 원소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수소를 분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산화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포비돈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한다라고 했죠. 또 아이오딘은 전기 음성도 높고 산화력도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또 산화력이 강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전기 음성도가 높아서 지니고 있는 이 아이오딘의 특성은 뭐다? 상처를 소독할 때 활용된다. 이렇게 말을 갖다가 다
뜯어서 이렇게 분리해 보면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분석해서 하나하나 곱씹어서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포비던 아이오딘을 만약에 상처 부위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서 상처 부위에 병원균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의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 등을 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균들을. 그래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하면서 소독이 되는 겁니다. 멸균이 되는 거예요. 산화시킨다는 게. 그래서 산화시킴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합한 수소를 분리하는 경우, 또 전자를 빼앗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 이런 것이 산화시킨다는 의미다라는 거, 세 가지 케이스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아이오딘이 만약에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자,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병원균을 살균시키는 겁니다. 멸균시키는 거예요. 병원균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결합 구조 중에, 그죠? 구조를 깨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원균의 구조를 깨버려야 산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소를 분리하거나, 그죠? 수소 분리한다 그랬죠. 첫 번째. 전자를 빼앗아야 되겠죠? 두 가지 방식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보다는 이 첫 번째, 결합한 수소를 분리한다든가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단백질을 알아야 결합을 어떻습니까? 분리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을 알아야 우리 승리를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뭐냐? 그럼 아미노산이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 탄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탄소. 여러분 아시죠? 여기 탄소. 탄소를 중심으로 질소와 산소가 결합한, 자, 질소와 산소가 지금 결합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 아미노산의 결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미노산. 그 다음에 자, 아미노산은 그림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질소와 결합한 아미녹이라고 하네요. 이게 또 아미녹이라고 이름을 줬네요. 아미녹이. 그러니까 질소와 원자와 수소 두 원자로 이루어진, 그렇죠? 원자단, 이것을 아미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소가 두 개죠. 질소 하나잖아요. 이렇게. 또 겹사슬이 뭐냐? 겹사슬. 겹사슬이라는 건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요. 분자 이 구조식에서 화합물의 탄소 원자 사슬이나 아니면 고리 화합물의 고리에 붙어 있는 원자단의 짜임새를 이제 뭐라고 한다? 겹사슬이라고 합니다. 겹사슬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카복실기라는 게 있는데요. 카복실기라는 건 이제 COOH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일가의 기를 이제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복실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렇죠? COOH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그 구조를 지금 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아이오딘이 병원균을 그럼 어떻게 파괴하냐,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아이오딘은 이제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여기죠, 아미노기. 겹사슬간, 겹사슬 여기잖아요. 그렇죠? 아미노기, 겹사슬, 이렇게. 이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은 이 아미노기와 겹사슬에게 이 사이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즉 어떻게 산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산화, 그렇죠? 산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멸균을 시킨다. 뭐 이렇게 소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주목하셔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 주셔야만 문제 풀 때 유리해요, 여러분. 문제 나오는 그림들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훨씬 이해가 빠르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 아이오딘은 아미노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이죠.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트리네요. 파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미노기의 결합 자체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 질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수소를 분리하는 거죠. 우리 그 앞에서 그 어땠습니까? 산화력 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결합한 수소를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소가 분리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을 해야 돼요. 또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 등이 지금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소독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냐? 자, 지금 아이오딘이 병원균을 파괴하는 원리 두 번째요. 아이오딘은 이제 황과 수소의 결합에 또 영향을 준대요. 황과 수소. 그러면 뭐냐?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겹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아미노산의 종류는 뭐다? 겹사슬의 어떤 결합 구조를 가지느냐. 요것이 어떤 결합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래서 만약에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을 지닌 이 아미노산이 동일하게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을 가진 다른 아미노산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 결합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황화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사슬끼리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겹사슬이 두 번 결합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된다. 둘째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겹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이루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결합 구조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겹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괜히 쓸데없는 것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겹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렇게 쓸데없이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3페이지. 이황화 결합은 황이 수소와 결합하면서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용한 전자 이외의 여분의 전자입니다. 여분의 전자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황화 결합이. 근데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준대요. 이황화 결합이. 그럼 뭡니까?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오딘은 어떻게 한다? 황이 여분으로 가진 전자를 빼앗아야 되겠죠. 산화시킨다는 겁니다. 전자를 빼앗는다는 거는 산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그 결합을 방해하는 게 전자를 빼앗는 거죠. 이거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우리 산화시키는 거에 두 번째 전자를 빼앗는 경우. 첫 번째가 결합한 수소를 분리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를 빼앗아서 겹사슬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뭐를? 병원균. 그러니까 멸균 처리되고 소독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이 과정은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 탄소의 결합 구조를 파괴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산을 이제 C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의 결합 구조를 이제 깨트려 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이라는 건요,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오딘은 어떻게 해야 돼?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파괴시켜야 돼. 그래서 핵산 사이에 침투하게 된다. 핵산이라는 건요, 밑에 주석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생명체의 필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세포핵 내부와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발현하는 기능을 하면서요, 다음 세대의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네요, 핵산이. 그래서 여기에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아이오딘이 핵산 사이에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핵산이 산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산소와 결합하게 되니까.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서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찰과상을 입었을 때 구조 단백질이 일부 파괴되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이거 뭐 SOD였죠. 이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서 병원균의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균의 구조 단백질 일부 파괴되면서 병원균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건요, SOD가 아니라 아이오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SOD인지 아이오딘인지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여러 개 섞여 있어서 용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혼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기역, 니은, 디귿. 우리 기역은 뭡니까? 질소와 수소의 결합이고요. 니은은 황과 수소의 결합이고, 디귿은 탄소의 이중 결합입니다. 지금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에 아이오딘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 보실 때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아이오딘의 기능, 영향력. 자, 기역 같은 경우는요,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균의 구조, 단백질 등이 막 파괴되죠. 그래서 병원균이 죽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트리면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자, 황과 수소의 결합인데 이 이황화 결합을 위해서 여분으로 갖고 있는 전자, 그렇죠? 여분으로 갖고 있는 이 전자를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균의 단백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황과 수소가 결합한 이 겹사슬의 황이
이황화 결합을 위해 여분으로 갖고 있는 이 전자를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결사슬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전자를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결국은 소독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디귿에서, 즉 디귿이 뭡니까? 탄소의 이중결합입니다. 핵산을 산화시켜야 돼요.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균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이중결합을 깨서 핵산 사이에 침투해서 핵산이 산화되죠? 그러면은 이 세포벽 등이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꼭 하세요. 어때요? 반복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 4번에 보세요. 니은에 가시면요. 니은. 이제 뭡니까? 황가수와 결합한 거죠. 이 황가수와 결합한 겹사슬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 이 디귿, 탄소의 이중결합에 영향을 끼쳐서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못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병원균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 등을 산화시켜가지고 이 병원균 자체를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3번 단에 나왔죠. 또 아이오딘은 황과수가 결합한 이 겹사슬이 황이 가진 여분의 전자를 빼서요. 그래서 서로의 결합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 병원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세요. 겹사슬이 나오면 여분의 전자 생각하고 결합 과정에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원균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이 있을 때는 산화시켜서 병원균 자체를 멸균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또 지방산이 나왔죠.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것은 탄소 이중 결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병원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 결합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5번째,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에 산소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병원균이 파괴된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기억에서는 기억이 뭡니까? 질소와 수소의 결합이죠. 그 니은은 뭡니까? 황과 수소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아미노기의 질소와 수소 결합을 깨트리는 방식이고요. 니은에서는 겹사슬 중에 황이 결합한 경우 황이 가진 여분의 전자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멸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뭡니까? 아미노산의 탄소에 산소가 결합해서 아미노산의 결합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병원균을 파괴시키는 이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탄소에 산소가 결합한다든가 아미노산 결합 구조에 변화를 줘가지고 멸균을 시킨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기억링은 여기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비교를 좀 잘 하셔가지고요.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분의 전자를 빼앗는 거예요. 여기 니은에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섬세하게 이제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학 같은 경우는요. 자, 5번째 문단 가시겠습니다. 포비돈, 아이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뭡니까? 하지만 이제 아이오딘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19세기 초에는 소독하는데 처음 사용했대요, 이 아이오딘을. 근데 많은 양의 아이오딘을 갖다가 한꺼번에 방출했어요. 방출.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이 방출이라는 것은 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막 무차별 파괴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이오딘의 산화력이 피부세포에도 작동을 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부세포까지 파괴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하는 필요한 양, 적당량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방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화합물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결합시키는 거예요.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둘 이상의 원소의 원자를 가진 동일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오딘과 화합물 간의 결합력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때 아이오딘과 결합하는 화합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독성이나 자극성이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피부세포에 미친 영향을 적어야 되니까 또 안정성은 높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고맙게도 포비돈이라는 겁니다. 포비돈. 그래서 포비돈 아이오딘이 된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포비돈과 아이오딘의 결합을 통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이오딘이 서서히 나오게끔, 서서히 방출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포비돈의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신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균을 파괴할 만큼의 적당량만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비돈 아이오딘이 되는 겁니다. 포비돈을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어때요? 자극을 훨씬 이전보다 감소시키는 거죠. 좋죠. 포비돈에 의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3페이지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할 거는 뭐냐? 지금 한 거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A의 이유입니다. A가 뭡니까?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통증과 자극을 줄일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아이오딘이 포비돈과 결합하잖아요. 그럼 두 화합물의 결합력이 강하죠. 그러면은 아이오딘의 방출 속도가 느려지겠죠. 결합력에 의해서. 또 많은 양의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면 어때요?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포비돈 아이오딘은 포비돈이 아이오딘과 결합을 하죠. 그래서 두 물질의 결합력 때문에 이게 강해지면 이 아이오딘이 어때요? 이 결합력에 의해서 속도가 줄겠죠. 또 이를 바탕으로 신체의 세포를 파괴할 만큼의 양이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통증도 감소되고 자극도 감소되는 겁니다. 아셨죠? 안 어렵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오딘이 만약에 포비돈으로 인해서 체내에 머무른 기간이 줄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됐죠. 근거가 없어요, 책에. 이 아이오딘이 체내에 유입된 후 배설이 이루기까지 어때요? 이번에 이제 배설 이야기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 그러니까 포비돈으로 인해서 이 기간이 줄어드는지는 책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본문에. 자, 세 번째, 아이오딘이 포비돈과 결합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오딘의 독성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 아니죠. 이 과정 중에 이 독성이 낮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포비돈은 독성의 자극이 낮은 것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죠? 하지만 이 독성 자체가 낮아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요. 자, 네 번째, 아이오딘이 포비돈과 결합하면서 아이오딘이 본래 지니고 있는 산화력 자체가 약화된다. 이건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왔네요. 아이오딘이 포비돈 결합하면서 어때요? 두 화합물 간의 결합력이 강해지는 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오딘이 본래 지니고 있던 산화력이 약화된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포비돈을 쓴 건요. 이 결합력을 강하게 해서 서서히 방출하게끔 만들려는 것이지 산화력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지나친 그 추론이죠. 나와 있지 않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아이오딘이 포비돈과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못됐죠. 과산화수로부터 분해된 산소 원자가 활성산소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나왔죠. 또 아이오딘이 포비돈과 결합하면 어때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되는 거는 벌써 이 문단에서 과산화수소 나올 때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 아이오딘과 포비돈의 결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은 안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 뭐든지 과요불급입니다. 그렇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이오딘은 이제 체내에 유입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 지나야 신장,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단백질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이게 낚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내에 단백질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체 피부 세포가 파괴되진 않아요. 하지만 배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면 배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딘의 배설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작용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량의 아이오딘이라 하더라도 인체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절대 소량이라도 쓰면 안 된다.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임신한 경우에 그렇죠? 당연히 임신한 경우는 뭐든 주의해야 되죠. 태반이라는 것은 이제 임신 중에 이제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이 이제 태반인데요. 아이오딘이 태아의 갑상샘에 전달되거든요. 그러면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주의하는 경우와 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구별해 주시면 또 좋겠네요. 더 구별이 섬세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정리하면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면 아이오딘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임신하는 경우 태반을 통해서 아이오딘이 태아의 갑상선에 전달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태아예요, 태아. 자, 임신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아이오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주의하는 경우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하겠죠. 또 아이오딘은 갑상샘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바로 갑상샘 호르몬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소독약을 상처에 발랐을 때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얘기한 거고요. 그 원리죠, 원리. 그 대표적인 소독약이 뭐냐? 과산화수소수와 포비돈 아이오딘. 여러분 많이 보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요 상처 소독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 특징과 사용할 때 유의점 살펴봤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뭐다?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죠. 활성산소가 병원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하지만 어때요? 상처가 깊거나 넓은 부위에는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자, 포비돈 아이오딘은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를 알아야 되고, 아이오딘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병원균의 단백질, 지방산 등을 완전히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 과요불급, 그렇죠? 예, 여러분 지나치면 미치지 않는 것만큼 못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점 역시 있네요. 자, 그래서 아주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죠? 뭐 다칠 경우에 많이 씁니다만 우리 실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는 거죠. 이런 소독약에 대해서 이제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네요. 예, 어때요? 상식이 넓어지는 것 같죠? 이 독서를 너무 어려운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학기술도